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년소고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설가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어둠이 불을 밝혔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그 관람객들이 조금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국내외 전시도록도 있고,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하는 도서, 그리고 신라 역사문화 전문 도서 등 1만여 권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오늘처럼 책을 사이에 두고 독자와 작가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과장님으로 계신 정명희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도서가 바로 이 책이에요. 자, 멈춰서서 가만히라는 책입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저자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갖고 계시면 맨 뒷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앞에 오래 머무는 이들에게 눈과 마음이 간다. 누군가 바라본 유물이 그를 물들이고 내게 옮겨오는 느낌이 좋다. 각자에게 다 만들어질 이야기는 한 가지 톤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홍익대학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 석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기념특별전, 영혼의 여정을 비롯해서 꽃을 든 부처, 대숲에 부는 바람풍죽, 공제윤두서,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전시를 담당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번쯤 큐레이터가 있고요. 바로 오늘 주제 도서인 멈춰서서 가만히 책이 있습니다. 이번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답사를 가고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가 유물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왜 유물 앞에 오래 머물며 비슷해 보이는 곳에 다시 가자고 하는 걸까?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정명희가 시공간을 넘어 우리를 매혹하고 변화시키는 유물의 세계로 초대한다. 한 점의 유물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로 향하기도 하고 지금 이곳에서 가보지 않은 길로 이어진다. 유물 앞에서 느꼈던 좋은 경험이 모이면 멀리 가지 않고도 여행하는 법을 알게 된다. 오래된 책을 펼쳐보는 기분처럼 잊고 있던 목소리가 내 앞으로 다가온다. 멈춰서서 가만히는 유물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기적 같은 순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수장고 속 숨어있는 유물에 숨을 불어넣는 큐레이터의 일과 삶, 유물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는 관람객들의 사연, 그러한 체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을 다 읽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자이신 정명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짧게 강연을 함께 할 거고요. 그 뒤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더 시간 끌지 않고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저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경주의 밤에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 천년소고를 전에도 한번 와봤는데 또 다른 공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자리에 같이 하냐에 따라 왠지 똑같은 공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의미 있도록 많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의뢰하신 주제는 이제 멈춰서서 가만히라고 제가 이제 유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책이었고요. 전에 이제 한 번쯤 큐레이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그 직업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또 뭐가 다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또 결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가 항상 유물만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유물을 만나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을 때도 많고요. 관람객분들 또 우리가 준비한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많이 만날 것 같지만 사실 전시장에 유물을 설치하고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관람객분들의 생생한 앞 모습보다는 그분들의 뒷모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시장을 걸어 다니시고 내가 쓴 글을 읽고 우리가 낸 책을 서고에서 뽑아서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반갑고 고맙고 또 어떤 느낌으로 이 전시를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는 이제 유물이나 관람객하고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요. 이제 직업으로서 유물을 본다는 거는 사실 즐겁고 유쾌하고 뭔가 이렇게 짜릿한 일들보다는 직업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좀 루틴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견뎌야 되는 시간도 많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나 또 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해야 될 자기와 좀 싸우는 시간도 많은데요. 진짜 고수들, 유물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고수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그 책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고수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에 해당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런 사람 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물을 보러 가면 주변 친구나 가족은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만 보고 나가자라고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여기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던 나의 지인들이 있으실 텐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전시가 있다 하면 보러 가고 답사 갈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내가 5년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이번 전시에 또 나왔는데 이번엔 뭐 대구에 가서 봐야겠다. 이런 고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는 박물관 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또 혹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유물의 고수가 되는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물을 관람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런 좀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어가지고요. 이따가 좀 질문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책에 있었던 혹은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위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박물관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단체로 가야 되는 공간이었고 또 그 뭔가 좀 답답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정말 유물을 즐기는 고수들을 보면 뭔가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작품 때문에 어떤 한 전시 때문에 그 공간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부러운 분들에게 박물관, 미술관이 왜 이렇게 편안한 공간인가 봤더니 각자한테 좀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다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어디서 보면 좋을까 할 때 경주박물관에서 만나자라든지 겨울에 서울의 특별전이 저희 다음 달에 이제 스투파의 숲이라고 인도 전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지금 전시과에서 남인도 스투파에 나온 부조들, 그 부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그런 스케줄을 꿰고 있다가 그 전시 보러 가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갖게 되는 즐거운 자기만의 어떤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들도 우리에게도 혹은 내가 가까운 누군가, 내가 새로 만나게 된 누군가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책에 좀 많습니다. 유물을 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박물관에 제가 처음 입사하고 일했던 그 오래전만 해도 계속 박물관 하면
뭔가 민족 문화를 잘 보존하고 막 창달해야 되고 막 우리 국가의 막 조상의 뭐 선조의 막 인류 유산의 이제 굉장히 다 거창한 개념들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박물관이라는 곳, 미술관이라는 곳이 우리 일상 속에 있으려면 그런 무거운 당위적인 그런 담론만으로는 쉽게 박물관 가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단 누군가가 되게 애장했던 애장품이고 한때 굉장히 아껴봤던 것이고 그 물건을 지니고 있었고 사용했고 그 물건이 아직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 시간이나 공간을 그 유물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이지 큐레이터들은 이제 내가 전시하는 유물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언제 사용됐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다른 공간에 놓여진 물건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뭐 영역을 나눠서 고고학을 하느냐, 미술사를 하느냐, 역사학을 하느냐, 그 안에서도 도자기 전공입니다. 불교 조각 전공입니다. 분야를 나눠서 보지만 사실 어떤 한 시간에 사적인 공간에 놓일 수도 있고 공적인 공간에 놓일 수도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도 있고 그것이 흘러 오면서 누군가는 골동으로서 자기의 애호하고 아끼는 물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건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저희가 놓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힌트가 많진 않아요. 퍼즐처럼 좀 조각이고 어떤 문헌이나 기록 자료처럼 철저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를 말해주진 않지만 그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짜릿한 기분들, 스토리가 이렇게 건져놔질 때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도 계속 나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계속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혼자서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모르던 사실을 밝혀내는 일, 그런 좀 인문학적인 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한테 뭐가 맞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즐거운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박물관 가서 유물을 고를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뭐 답사를 가시거나 전시를 보러 가시면 반나절에 뭐 영국 박물관을 끝낸다. 반나절에 르브르를 본다. 반나절에 도쿄 박물관을 다 보고 오겠다 하면 여기서 꼭 봐야 하는 것, 뭐 10가지. 이렇게 가이드 맵에서 중요한 작품을 고른 다음에 그거를 다 숙제를 하듯이 끝내고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왕 온 김에 새로 생긴 가게에 가면 시그니처가 뭔가요? 하고 먹잖아요. 그거는 이왕 한 번 온다면 그래도 여기서 가장 대표 선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사람이 어떨 때는 되게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고 어떨 때는 뭔가 화가 나는 일이 많아서 좀 매운 음식이 당기는 날도 있고 자극적인 것보단 부드러운 게 좋을 때가 있고 이런 자신의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물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자가 되는 게 좋은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에서 내가 더 흥미를 느끼는지 뭔가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의 뒤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다양한 자기의 성향들도 유물을 보면서 좀 하나씩 저는 찾아나가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주박물관은 굉장히 이 신라문화라는 특화되어진 영역이지만 또 그 안에서 보면 여러 시간의 층위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시대에도 경주가 있었고 고려에 경주가 있는 것처럼 또 서울의 중앙박물관 같은 종합박물관에 갔을 때는 나는 좀 평면적인 그림이 좋다. 나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꿰어 맞추는 방식, 고증하는 방식이 좋다. 난 화려하고 세련된 금속공예에 끌린다라는 자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볼 때 제일 좋은지를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혹은 내 아주 가까운 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기에도 박물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시다 보면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없는. 근데 그럴 때 이제 혼자 전시를 보는 재미를
저는 가져보시기를 바라는데 나는 좋은 전시 있으면 항상 같이 가자고 연락할 사람이 있다.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다.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우리 과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 몇 년의 기간이 끝나면 각자 사회로 흩어집니다. 사회인이 되고 각자의 가족을 가지고 또 사회적 관계인 사람들하고 주로 만나 살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답사 다닐 때 어디 우리 일본에 전시 보러 가자 하면 그래 가자 했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그리워지고 그 친구들이 나랑 참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시간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현재라면 현재를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경험,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라 그게 이제 환기미술관이라는 곳이었어요. 환기미술관이라고 그 자하문 터널을 지나서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되게 머릿속에 막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미술관에 딱 들어가서 작품 앞에 섰는데 앞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 되게 조용해지고 세상에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실 때 어떤 복장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 신발 그리고 가벼운 짐. 외투를 맡길 수 있다면 반드시 맡기고요. 락커가 있다면 가방을 넣습니다. 그래서 되게 홀가분하고 제일 편한 자세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깥에 소음하고 차단된 그러면서 조금 더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일상 속에 많이 자주 또 시간을 내실 수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다니실 것 같지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박물관에 왔을 때 뭔가 이제 이번 전시가 다란이다. 그럼 다란이 전시품에 대해서 보고 거기 쓰여진 패널을 읽고 요즘엔 또 자료를 되게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잖아요.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서서 뭔가를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게 사실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뭔가 낯선 걸 보면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언제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름은 뭔지, 왜 여기 놓여졌는지를 막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읽었는데 잘 머리에 안 남아요. 내가 잘 뭐가 안 되나? 다시 읽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숙제가 되는 거고 실제 제가 그 책 쓸 때 이제 첫 번째 꼭지를 뭘로 할까 할 때 느낌이 먼저다라는 꼭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박물관에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화원 별집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회화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집은 약간 부록이고요. 화원은 꽃을 심어 가꾼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원래 화원은 꽃을 심는 건데 거기에 꽃화자 대신에 그림 화자를 써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꽃 대신에 그림을 키우고 가꿨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책 제목이 박물관 소장품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일 첫 번째 꼭지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명지대 교수였고 유홍준 그 문화재 청장을 지니셨던 유홍준 교수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을 유행어처럼 퍼뜨리셨는데 그게 이제 보급이 되었던 출전은 원래 조선시대 때 내의원 대대로 내의원 집안이었던 김광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10대 때부터 돈이 생기면 그림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평생 모은 그림들이 어느 정도 볼륨이 되자 그걸 하나의 우리로 치면 도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낸 다음에 유한준이라는 문인에게 좀 추천사를 써달라. 우리로 치면 뭐가 해당할까요? 발문 같은 걸 이제 써달라고 의뢰를 하게 됐고 몇 날을 아마 고민했을 유한준은 이제 김광국이란 사람이 컬렉터인데 유물을 모으는 사람인데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우선 볼 줄 알고 그걸 굉장히 사랑하고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물을 소장하는 방식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제 발문을 남겼어요. 거기에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출전이 있게 되는 건데요. 가끔은 우리가 낯설고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은 좀 두렵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시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알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는 이 물병 중에 파란색이 좋은지 투명한 몸통이 좋은지 라벨이 적혀있는 부분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를 볼 새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출토된 모래더라 라는 지식을 먼저 본 다음에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이나 우리의 감각들이 뭔가를 보고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줄수록 그 다음에는 궁금하면 QR로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물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물을 본다는 것도 조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개성, 내가 좋아하는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지는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내용은 이제 박물관 오면 중박을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어디를 보고 가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가끔 저희가 전시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문화부 기자분들하고 언론 공개를 했는데 이제 막 문화부는 아니셨고 계속 종교부에 있다가 문화부로 넘어오신 기자분이 박물관을 출입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아이를 데리고 오고 3층으로 이루어진 곳에 2, 3층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계통이 직업인 사람들도 그렇구나. 근데 원래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항상 1층으로 보내세요. 거기는 이제 통사적인 흐름이니까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한 수수는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조선과 대한제국시를 보고 나왔을 때 한국사를 공부했다. 이제 이런 기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박물관에 진열장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물이 놓여져 있는 이 진열장 부분이 있으면 아래층하고 위쪽에는 이제 공조시설이라든지 그 조명기구라든지 여러 기계장치들이 들어가요. 1층을 관할하는 고고역사부 학예사들이 가장 청소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밀집도가 높고 항상 다른 곳은 안 와도 1층은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2, 3층을 가면 굉장히 한산하고 조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장르를 찾아 나가기에 좋음에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은 교과과정의 연속이라는 게 하도 강하다 보니까 역사의 장으로만 박물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박물관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셔서도 다른 낯선 박물관에 가셔서도 갔는데 별로 끌리지 않고 이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면 돼요. 그거를 중압감을 가고 볼 필요도 없고 박물관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락커랑 이제 막 짐 맡겨 놓을 걸 찾은 다음에는 카페가 어디 있는지 봅니다. 우선은 거기까지 찾아오느라고 낯선 길이면 길 찾느라고 애썼으니까 한숨 돌리고 뭔가 좀 카페인을 먹던지 달짝지근한 걸 먹던지 기운을 북돋고 이제 전시 볼까.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또 쉬었다 가는 거예요. 난 정복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런 기분으로 좀 자주자주 유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숙제하듯이 하지 말자. 예. 그런 말씀이고요. 3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이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여행하는 법이라는 꼭지를 소개를 했어요. 이 책에서도 하나의 꼭지로 챕터로 만든 장인데요. 저는 그 종병이라는 화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이때도 이랬구나. 이게 굉장히 그 다 읽으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걸 소개를 했는데 산수화가 왜 그려지게 됐느냐. 그림 안에서 산과 물을 그린 산수화가 동양에서 그려지게 된 유래를 얘기할 때 항상 출연하는 인물이 소환되는 인물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종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나고 쇠약해지면 지금은 자유롭게 답사가고 여기저기 산천을 주유하는데 내가 명산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본인이 다닌 곳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벽에 한쪽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를 여행했을 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 내가 머물고 싶은 곳, 우리가 지금은 사진으로 내가 좋아하는 곳을 바탕화면에 깔기도 하고 내 핸드폰의 화면에 놓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어떤 장소로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게 산수화를 그린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종의 가상현실처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출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종교적인 공간, 또 영험하고 신성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만들어진 두 가지 곳은 무덤, 분묘에서 출현을 했고요. 초상화도 그 분묘의 주인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세속 인물의 초상화는 관의 뚜껑에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그려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영원과 관련된 영역이거나 혹은 사찰, 카톨릭인 경우에는 수도원 같은 종교 영역입니다. 그런데 산수화라는 곳은 내가 머물고 싶고 내가 존재하고 싶은 곳을 걸어놓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잘 그려진 그림이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 얼마나 3차원을 2차원의 화면에 잘 재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폄하했죠. 직업 화가들의 어떤 그 고졸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폄하를 했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역은 상상의 영역이었고, 잡을 수 없는 거를 포착하는 굉장히 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고 향이 나고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좋은 시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느냐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각들이 살아있는가. 모호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가. 그런 그림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가는 좋은 그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왜 어떤 풍경은 수도 없이 계속 그려질까라는 부분들은 그곳에 가야 하는 사람, 그곳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림을 본다면 또 과거의 그림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물 앞에서 뭘 봐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너무, 뭔가 시험이 있고 과제가 있고 한 학기를 끝내야 되고 압박을 가진 상황은 스트레스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그 효능이 있어요. 다른 때는 할 수 없는 많은 산출량을 내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를 풀어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이완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곳으로 박물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좀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일어나서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수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지니고 있느냐는 나를 증명하죠. 그게 과거는 더했죠.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가 재료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은 재료 안에서도 또 신분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통 시대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물건이라는 게 다 저는 애착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용했던 사람의 기억이 담기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만지고 보고 연구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방가사유상이 놓여진 사유의 공간에 갔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 순간에 내가 있어 보는 거. 갑자기 앞에 보던 사람들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사진 찍기 좋구나도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찍을 수 있구나도 좋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보고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해지는 거. 굉장히 고요해지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그런 경험들이 좋은 전시를 보다 보면 좋은 풍경을 보는 거랑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지는 걸 볼 때, 바닷가에서 파도를 볼 때 자연만이 줄 수 있는 되게 위로라든지 어떤 설명하지 않아도 충만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유물맹신론자처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나 그거 알아 하실 거예요. 나 그 기분 알아. 혹은 그 기분을 아직 못 느끼셨다면 언젠가 꼭 나랑 딱 맞는 유물이 있을 거다. 아,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 왔구나. 그거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여서가 아니에요. 르브르에 가서 가득한 사람들 틈에서 내가 모나리자를 보는 게 나한테 잊을 수 없는 프랑스 여행의 경험인지, 아무도 없는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어떤 유니콘이 그려진 직물을 봤는데, 패브릭을 봤는데, 아, 그날 날씨도 굳이고 몸도 으슬으슬 추웠는데 잠깐 그걸 봤을 때 내 그때 기분 좀 쓸쓸했지만 괜찮았어. 이게 내 여행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맞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나랑 맞는 사람이 있듯이 유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된다면 왜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썼고 그때 어떤 기술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연구하겠지만 우리가 꼭 직업인으로 살지 않더라도 항상 좀 한적할 때, 틈을 내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박물관이란 공간이 여러분 앞에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몇 가지 꼭지들을 가지고 좀 지루하지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이제 강제로 오신 게 아니라 북토크 와서 좀 이 시간을 수요일을 좀 11월 마지막 수요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만 돼도 마음이 조금 어떠신지, 학기가 끝나가니까 방학을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올해 어떻게 살았지 돌아보실지, 아니면 뭐 내년 계획을 생각해 보실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11월의 요 마지막 주에 있는 수요일, 목요일이 어떻게 보면 조금 12월에 가속 들어가기 직전이고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때인데요. 네, 오늘 뭐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저랑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